목소리가 너무 어리게 들려서 실감이 좀 안 난다고? 약간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정인이 21살이야 아직. 여기 지금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정인이 아까 그 명수랑 막 그랬을 때는 13살이었고 중간에 나오잖아. 아직 13살의 아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변해서 21살. 응. 21살이야. 목소리가 더 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그러니까 온갖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막 겪고 힘들게 해서 어떻게 보면 21살 치고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아이긴 하지. 정인이라는 애가. 다시 책으로. 이때까지는 아직 현준이가 그 오피스텔 그 야구남 현준이가 정인이한테 공을 들이고, 정인이도 이제 좋다 약간 이러고 있었대. 정인이는 이제 그 집에서 생각할 때 나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현준이랑 정인이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138페이지. 현준, 오늘 날 위해서 시간 좀 내주세요. 주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지금 빈털털이거든요. 어젯밤에 친구놈들이랑 포커하다가 다 날렸어요. 배도 고파 죽겠고. 현주는 배를 쓸어내리며 소년처럼 웃었다. 배고프다는 말처럼 이 여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도록 훈련되어진, 배고프다는 말은 이 여자한테 호소력을 미안해. 배고프다는 말처럼 이 여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도록 훈련되어진 낱말이 있을까? 정희는 갑자기 그가 가여워진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남자에게 밥을 사줄 수 있다니. 하지만 정희는 근검이 몸에 밴 처녀였고, 따라서 핸드백 속에는 겨우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제가 집에 잠시 다녀오면, 사실은 지금 돈이... 현주는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얼굴로 정인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 정인의 귓볼이 확 달아올랐다. 제가 꿔드릴게요. 안 돼요. 그거 제가 사드려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체국 일이 새삼 걱정스러웠지만 정인이 읽은 모든 소설책과 수필집에서 바로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걸 희생하는 것, 그래도 아깝거나 계산하지 않는 것, 불리한 줄 알지만 달려가는 것, 달려가서 그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도 존재하지 않는 것. 정인은 그제서야 제 어깨가 옹송그려졌던 것을 깨닫는다. 어깨의 긴장을 풀자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날리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새삼 현준의 옆모습을 바라본다. 약간 좀 이 남자도 좀 약간 웃기지 않아? 이 남자 되게 돈 많은 남자거든? 근데 막 어제 돈 다 날려가지고 배고파요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자가 지갑에 1,000원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제가 집에 가서 돈을 좀, 지금 돈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가 꿔드릴게요. 밥 사달라는 남자가 돈이 있었던 거잖아. 자기가 꿔준대. 그 꿔준 돈으로 자기 밥을 사달래. 뭐지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응. 개수작인 거지. 근데 얘는 또 그래도 절 보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사드려야 돼요. 그건 안 돼.
(142페이지) 정희는 그날 현국에처 은주에 진호기를 하는 날이었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다. 왠지 그 말이 현준의 상처를 건드리게 하는 말이 될까봐였다. 그러나 정인의 가슴은 이상하도록 부풀어 올랐다. 운명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른다. 그날 이렇게 생긴 우물가에서 자신은 이미 현준과 사랑에 빠지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침묵하는 두 사람의 사이로 새소리가 들려오고 어디선가 멀리 개 짖는 소리, 이윽고 그 소리들이 잦아들자 현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 숨소리. 아마도 사랑하는 여자를 곁에 둔 남자의 숨소리. 아마도 그녀를 안고 싶어하고 입을 맞추고 싶어하는 소리. 정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인의 가슴은 하나도 두근거리지 않았다. 그것이 정인에게는 현준에게 미안한 듯이 생각되었다. 정인은 아직도 현준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길고 숱이 많은 속눈썹에 눈물이 그렁하니 맺힌다. 저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런 말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줄 알았지만 하고 만다. 그것이 정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이다. 현준은 아무 대답이 없다. 대학 다닐 때 사랑해 보셨어요? 정인은 순하게 물었다. 현준의 얼굴로 비웃음이 휙 지나간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내 마음에 진짜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비웃음이 휙 지나가고 말을 한다고?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내 마음에 진짜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아, 웃겨. 현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지만 진실처럼 들렸다. 정인의 고개가 처음으로 현준을 향해 돌려졌다. 현준의 옆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만나서 떠들고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은 여자들이야 많았죠. 같이 잠을 잔 여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 여자들이 내게로 진정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죠. 같이 잠을 잤다는 말에서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스커트 자락을 얼핏 움켜쥐었다. 하지만 먼 곳을 바라보는 현준의 얼굴은 금방 울음이라도 터질 듯이 보였다. 정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래야만 어른이 되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으로 쓰라린 물줄기가 지나간다. 여자들하고 잠을 잤다? 잤다? 하지만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오직 그 여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운전을 하고 2시간 길을 내려오신 일은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정희는 입을 다문다. 알기 보면 다시 읽어줄게. 여자들하고 잠을 잤다? 아이고, 그냥 읽지 말까? 아니, 그 남자애가 그냥 뭐 이렇게 대학생 이제 대학교 가고 여자들이랑도 잠도 자고 했는데 한 번도 내 마음에 들어온 여자는 없었다 라고 정인이한테 말하니까 얘가 여자들이랑 잠을 잤다고? 잠을 잤다? 여자들이랑? 근데 지금 그래도 얘는 지금 지방에 살잖아. 그래도 오직 그 여자 얼굴이 보고 싶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내려온 일은? 그럼 그런 일은 내가 처음이지? 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물어보지 못했대. 현준이 다가와 정인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물어보고 싶었대. 속으로만 여자들이랑 잠을 잤다 그러니까 이러다.
그럼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나 보고 싶어가지고 오직 나 보고 싶어서 2시간 동안이나 운전해가지고 내려온 일은 이런 적은 없었지?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못했대. 현준이 다가와 정인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정인은 눈을 감는다. 제가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헛되지 않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따뜻하게 제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제가 사랑을 드린다면 그래서 21살짜리 정인을 어리석다고 경솔하다고 당신들은 생각하는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비꼬는 의미라곤 조금도 없이 행복하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선택만을 해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감히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불행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그날 이 오정인이라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시골 처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다 하고. 148페이지. 할머니 일 치르고 고생 많았지? 정희는 말을 짧게 끊었다. 무언가 변해 있었다. 명수는 정인이 자신을 확 때밀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은 물론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정인의 어머니가 저수지에 빠져 죽던 그날 이후로 정인은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는 그 느낌이 다르다. 후각이 예민해진 짐승처럼 명수는 갑자기 초조해진다. 고향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여기에 오면 모든 것이 그만 맥을 놓아버리고 만다. 서울에서의 긴장된 생활, 사운드, 동료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철학이 이곳에 오면 그저 머릿속에서만 그려지고 가슴은 다르게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언제나 정인이 있다. 서울에서 생활할 때 후배들을 지도하고 억지로 보아야 하는 학과 시험을 위해 밤을 새우고 그럴 때 물론 명수는 정인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가끔 찾아오는 혼자만 있는 어떤 시간에 명수는 담배를 물고 혼자 잠잠해 있었고 잠잠해 있는 그 시간 속으로는 어김없이 고향이 밀려 들어왔으며 그 고향의 한복판에 정인이 서 있는 것이다. 자전거 뒤에 앉아 명수의 등에 얼굴을 대고 울면서 수원에 가고 싶지 않아 하던 어린 계집애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명수라는 애는 13살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동네에서 정인이랑 같이 자라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인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잖아. 근데 명수는 정인이 엄청 좋아했는데 명수 엄마가 아까 전에 막 그랬던 사람이잖아. 이 명수는 또 의대생, 지금 막 그 공부도 엄청 잘하고 머리도 엄청 좋고 이 명순의 엄마가 맨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저 집은 남편도 엄청 가정적이고 막 이렇게 아들들도 다 자식들도 다 잘나고 막 의대생이고 막 뭘 더 그렇게 바래? 욕심이 이렇게 많아? 근데 맨날 이 엄마는 불안했대. 자신의 지금 행복이 깨질까봐. 아들 약간 그래서 엄마 등살했는데 정인이는 부모님도 없고 엄마는 일찍 자살해버리고 아빠는 애들 버리고 집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얘 되게 힘겹게 자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반대를 했겠지? 153페이지. 나와 결혼해주겠니? 결혼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 23살짜리 총각이 21살짜리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인생을 걸고 영원을 맹세하자고 하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인생을 걸고 영원을 맹세하자고 하는 일처럼 이거 왜 2번 썼지?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손가락을 걸면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고 하는 말은 설사 그것이 우리 영원히 죽지 말자 하는 말보다 더 허황된 것이라고 해도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영원의 일부를 살고 있는 거니까. 인간은 그 순간만은 영원의 입구에서 영원이라는 아득하고 도달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주는 그 황홀함을 맛보는 법이니까. 156페이지. 정희는 살풋 웃었다. 명수는 살풋 웃을 때 드러나곤 하던 정인의 고른 앞니를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렸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따라 웃고 만다. 명문 의대생이 우체국 말단 여직원한테 결혼하자고 말하면 그건 두 가지 의미밖에 없겠지. 장난이든지 모욕이든지. 정인은 웃음기를 거두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다. 명수가 정인을 바라본다. 정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정인은 명수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희고 가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내린다. 아니야 라고 말하려다가 명수는 그저 입을 다물어 버렸다. (161페이지) 그 현준이 형 현국이가 그렇게 마눌 은주랑 결혼했다가 은주 자살하고 나서 자명이라는 스님이 돼. 그래서 161페이지. 국을 끓이는 일은 진실로 국을 끓이는 일이고 불을 떼는 일은 진실로 불을 떼는 일이다. 자명은 눈을 뜬다. 하늘가로 구름이 흘러간다. 누워서 보는 하늘은 언제나 다르다. 서서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보는 하늘과도 또 다르다. 하늘은 언제나 하늘인데 바라보는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 사물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고추를 따는 일이 진실로 고추를 따는 일이었던가? 갑자기? 이거 어제 로스에서 14달러 주고 샀다. 162페이지. 예를 받는 부처님이나 예를 하는 그대 자신이나 모두 참된 성품의 연기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감응하라. 진리는 그대의 그림자와 메아리이다. 라는 초발신자 경문을 그에게 새삼 일러줄 수도 있지만 크게 의심하고 크게 용맹하고 크게 마음을 내라라는 큰 스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줄 수도 있지만 자명은 이제 다만 두 손을 걸어 모아 온몸으로 걸어 모아 아마도 성불하십시오 할 것이다. 온 우주의 정성을 모은다 해도 다만 두 손밖에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의 전부라는 것을 자명은 이제 안다. 바람소리는 바람소리고 빗줄기는 빗줄기며 명수는 명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해가 지며 계절이 오고 가면 감꽃이 지고 열매가 있듯이 때가 되면 해가 지며 계절이 오고 가면 감꽃이 지고 열매가 있듯이 때가 되면 만났다가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빗줄기는 정녕 그냥 빗줄기고 바람소리는 정녕 그냥 바람소리이기만 할 것인가? 씨앗이 뿌려졌으니 꽃은 질 것이고 바람이 불어 씨앗을 또 다른 인연의 땅으로 날라 떨어뜨릴 것이다. 영겁으로 돌고 도는 윤회의 고통을 느끼며 자명은 마음 한구석으로 젊은 명수에게 어쩔 수 없이 쓰라린 연민을 느낀다.
166페이지. 정희는 김을 집어 현준의 밥 위에 올려준다. 스스럼 없는 행동이었다. 마치 난 이 사람의 여자야 하는 것처럼. 명수의 눈길이 그런 정인을 의식하고 정인 역시 그런 명수를 의식했지만 태연하게도 자신의 밥 위에도 김을 한 장 얹는다. 아까 명수가 정인한테 프로포즈 했잖아. 정인이가 명문의대생이 이제 곧 의사가 될 사람이 나같이 가난한 시골에서 우체국에서 일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장난이거나 아니면 뭐 지정신 아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명수는 어렸을 때부터 정인이 좋아했단 말이야. 아니야 라고 말하려다가 말았어. 근데 이때 정인은 현준이를 좋아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같이 식사 자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원래 그런 스타일인가? 그냥 근데 자기도 느끼고 있었대. 현준이한테 반찬 이렇게 하면서 오빠 나 이 사람 여자야 라고 말하고 있었고 명수도 그걸 다 알고 있었대. 그 현준이 형 자명 그 현국이가 자명 스님 됐다 그랬잖아. 넷이서 같이 식사했나 보다. 현준이, 정인이, 그리고 그 자명 스님, 그리고 그 명수 이렇게 넷이서 식사했나 봐. 식사가 끝나고 자명이 차를 따랐을 때까지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명수는 계속 정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선뜻 일어나 이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 편안히 끼어들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자명은 찻잔에 천천히 차를 따르면서 문득 산 아래에 두고 온 지난 날을 떠올린다. 돌연한 감정이었다. 행자 시절에는 그 인연들과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언젠가부터인가 천천히 사라져가던 그 감정. 그런데 갑자기 그 감정이 덜미를 잡는 것처럼 순간 아찔해지는 것이다. 나도 언젠가 형처럼 머리를 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라는 명수의 말 때문이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토록 힘들었던 20몇 살의 시절들. 온 세상이 자신에게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던 그 지옥 같았던 나날들. 그것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갔던 그 시절. 타인의 시선이 결국 자신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은주와 자신을 비웃고 있었던 것은 결코 타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는 바랑을 지고 산사를 떠돌았다. 아니, 떠도는 것이 먼저였던가? 그런데 왜 명수를 보면서 그는 자꾸만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지. 자명은 언젠가 심한 위궤양을 고쳐준 도예가가 구워준 암갈색 닭의 차를 따라 여기 모여 앉은 이상한 인연의 젊은이들에게 한 잔씩 건넨다. (167페이지) 마음의 평화를 얻은 후 자명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물이 사물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오직 자신을 바라보던 타인의 시선만이 보였다면 이제 자명에게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다. 산이 산으로 보이고 물이 물로 보이는 진정한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련이 필요할지 그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제 타인은 타인으로 보인다. 그가 마주보는 사람의 코가 있는지 없는지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 이제야 그는 보게 된 것이다. 이 자명스님? 현준이 형 현국이가 부인 죽고 나서 스님 됐잖아. 근데 그러니까 부인 죽고 나서 막 이곳저곳 막 떠들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 그러니까 그 부인이랑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이 막 여러 남자랑 자고 다녔다고 친구가 말해준 것 때문에 얘도 알고는 있었지만 친구가
야, 걔 우리 과 남자애들이랑 다 잤어. 근데 걔랑 결혼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돌았어? 야, 정신 차려. 그런 애는 그냥 몇 번 데리고 잤다가 그냥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듣고도 결혼을 감행했어. 그날 프로포즈하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맨날 괴롭혔지. 맨날 이 여자한테, 야, 너 걔랑 너 정가랑 했을 때, 박이랑 했을 때, 이랑 했을 때, 김이랑 했을 때 어땠어? 그때도 나랑 할 때처럼 이런 소리 냈니? 막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맨날 둘이 싸웠잖아. 여자도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내가 몇 명 남자랑 잤는지, 내가 뭐 어떤 소리 냈는지 이거 맨날 해서 나 피 말라 죽이려고 나랑 결혼했냐? 뭔 말이지? 정의. 근데 이렇게 맨날 하다가 얘가, 근데 사람들 뭐라 했지? 내 아내가 그렇게 여러 남자랑 자고 다녔다, 요런 거가 뭐 그 대학 때부터 친구들이나 뭐 그냥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아내가 그렇게 모든 남자랑 자고 다녔다 이렇게 보는 줄 알고 맨날 그렇게 아내를 괴롭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그랬던 거였다라고 아내가 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건 책이고 착한 여자라는 소설이야. 네, 이제 169페이지. 다시 정인이 얘기로 돌아와서,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 정인이잖아. 얘가 되게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되게 힘들게 살고, 지금도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근데 지금 정인이가 사랑에 빠진 현준이란 남자도 되게 카사노바였던 거야. 집도 잘 살고 차도 있고 지금 대학교 다니고, 처음에 정인이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현준이라는 사람을 명수가 안 거지. 정인이 데리고 놀지 말라고 뭐 그렇게. 명수는 정인이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정인이가 아플 거 그게 보이니까 현준이한테, 정인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장면. 169페이지. 정인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애는 깨끗한 여자입니다. 현준 형이 심심풀이로 데리고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여자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한 번도 무엇을 제 것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요. 제가 왜 지금 그걸 막을 수 없는지 스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현준 형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명수가. 형국이 형이었다가 스님이었다가 명수는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집요하게 자명을 바라본다. 몇 년 전 겨우 평정을 얻었다고 생각한 자명의 마음에 작게 파문이 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명은 못을 박는다. 충혈된 눈가에 맥이 탁 풀리면서 명수의 눈길이 내리깔린다. 명수는 자명이 아직도 들고선 가방을 천천히 받아들었다. 아까 제가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스님의 길이라면 먼 훗날에라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자명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명수의 뒷모습을 향해 합장을 했다. 자명은 안다. 아마도 몇 년간은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도 아니면 한 달 후쯤 그의 이름을 신문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러나 그것은 그의 길이다.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다. 그건 그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명은 다만 기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으로 나 있는 이 무수한 길을 돌고 돌아 언젠가는 큰 길에서 다시 만나기를. 그러나 자명은 다시금 흔들린다. 벼랑은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인가? 저 여자가 얼마나 가난하든 아니면 부자든
그 누구라도 무엇을 제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누구라도 무엇을 제 것으로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자명은 그것을 명수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작게 파문이진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마치 작은 온천구멍이 뚫린 것처럼 솟아나오는 이 뜨겁고 쓰라린 연민은 누구의 것인가? 자명은 문득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입을 다문다. 그리고 앉아 자신이 기거하는 방 댓돌에 놓인 2개의 신발을 바라본다. 얇은 먼지에 덮여있지만 여전히 광채에 빛나는 현준의 구두. 명수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그 구두의 천박한 광택처럼 현준의 삶이 다른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을 자명은 물론 안다. 자명은 이번에는 여자의 작은 구두를 바라본다. 낡은 여자의 구두는 헤어져 있었다. 뒤축이 까져서 원래의 갈색이 빛을 바래고 있는 구두. 저 여자는 헤매어 다닐 것이다. 저 구두가 집신이 되도록 헤매어 다닐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그저 그 여자의 길이라고 그는 감히 말해도 되는 것인지 자명은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버렸다. (174페이지) 내가 과히 틀리지 않은 것 같군. 꽤 유치한 게 귀여웠어. 어때? 명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명문대 의대생에다가 그만하면 얼굴도 괜찮고. 유치한 거야. 나이 들면 찰날 거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데? 들고 있던 담배에 그제서야 불을 붙이며 현준이 비끼는 눈길로 정인을 바라본다. 그런 그의 눈빛은 매력적이었다. 약간의 조속기가 들어있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감동시키지 않는다는 결연한 눈빛. 결연해서 허무해 보이는 눈빛. 그건 정인이 가져보지 못한 눈빛이 아닌가? 이 세상을 그토록 조소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강한 사람이라고 정인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현준의 눈길이 정인은 가슴이 아프다. 현준은 피식하고 웃었다. 깡마른 그의 얼굴에 얇은 피부가 겹겹이 주름진다. 그 주름살이 쓸쓸해 보인다고 정인은 생각한다. 제가 어떻게 명수 오빠를 달리 생각하겠어요? 저한테는 현준이 네가 있는데 라고 정인은 말하고 싶었지만 어글어글한 그녀의 눈에서 금방 눈물이 흘러내린다. 현준은 정인을 외면해버린다. 정인은 그러진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얼마나 자기를 가슴에 맺혀 하는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어떤 비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처녀는 입을 연다. 사실은 명수 오빠가 갑자기 저보고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싫다고. 저는 명수 오빠를 그냥 오빠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등을 돌린 채로 앉아있던 현주는 여전히 정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로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한다. 말을 하는 정인은 입술이 점점 굳어져 옴을 느꼈지만 말을 계속한다. 저는 명수 오빠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조금도. 그래요, 조금도. 그거는. 정인은 입을 다물었다. 등을 돌리고 앉아 웃음을 그친 현준의 등이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거대한 벽처럼.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는 타인처럼. 그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제 말 듣고 계신 거예요? 아니, 현주는 낮게 대답했다. 망설이지도 않고. 별로 생각해볼 필요 없이 따분하다는 말투였다. 나는 그런 사랑 노름 따위 취미 없어. 앉아있는 그의 자세가
정인에게 벽이었다면 이번에 현준의 말투는 확 떠밀어버리는 투였다. 정인은 눈물이 그렁그렁 남아있는 눈을 껌뻑이다가 애타는 말투로 물었다. 화나신 건 아니겠죠? 정인은 이번에는 정말로 굳어버린 채로 입을 열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으로 그를 스쳐갔다는 그 많은 여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녀들의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들이 마치 방금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 생생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들의 샴푸 냄새가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듯도 했다. 정희는 갑자기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들은 책을 끼고 다니는 여대생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딴살림을 차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권하는 그런 식탁을 가진 행복한 여자들이었을 것이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교양 있는 어머니들이 그녀들의 수많은 머리카락을 매만져 주었겠지? 그녀들은 아마도 고양이들처럼 나른하고 오만하며 부드러울 것이다. 10살 때부터 할머니의 요강을 부시느라 빨갛게 부어터진 손등 같은 것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정인의 고통스러운 머리통이 점점 아래로 숙여진다. 그에게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바람이었을 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명수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던 그녀는 어디 갔을까? 정희는 입술을 앙다물고 현준의 커다란 등을 벽처럼 바라본다. 저를 만난 걸 후회하시죠? 현준이 담배를 열린 문 밖으로 버리고 나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정인을 돌아본다. 하지만 정인은 건너뛰어야 할 절벽 앞에 선 것처럼 참담한 표정이었다. 정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로 저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을래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주는 알고 있다고 정인은 생각했다. 정인에게는 그게 얼마나 뱉기 힘든 말이라는 걸 그는 알 거라고 정인은 생각한 것이다. 178페이지. 오늘 라면을 꼭 먹을 거야, 너랑. 라면을 끓여달라고. 178페이지. 운전석에 앉은 그와 조수석에 앉은 자신 사이에는 아마도 깎아지른 벼랑이 세워져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 자신이었다. 그는 그저 호의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가 설마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만 그것이 사랑인 줄로만 믿고 겁도 없이 말을 해버린 것이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자주세요! 하고 만일 아까 한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정의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부당한 처녀는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수치심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따라라라. 자꾸 처녀 하네? 이제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처녀에서 호칭 바뀌나? 응? 180페이지. 그녀 같은 여자가 남자와 여관에 가는 것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정희는 오늘 밤부터는 전혀 낯선 생이 펼쳐질 것만 같은 예감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예전처럼 깔깔거리며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뵌 처녀를 두고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을 하는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정희는 할머니의 곁에 누워서 말똥말똥 눈을 뜨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녀들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들어왔던 것이다. 환양년, 갈복, 걸레, 몸을 버린, 망쳐버린 여자들.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도 정희는 생각하곤 했었다. 왜 그런 이름들은 꼭 여자에게만 붙어야 하는 걸까 하고. (189페이지) 신장로, 미루나무가 줄지어선 길을 정희는 걷는다. 스티커처럼 얇은 반달이 하늘에 붙어있다. 얇은 반달 곁에서 막 눈물을 닦은 것처럼 별들이 맑게 초롱거린다. 이런 밤이면 정희는 연주와 한 방에 앉아서 연주가 잘 때까지 잠들지 않으려고 현준에게 붙이지도 못할 편지를 썼었다. 하지만 정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이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언젠가 현준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걸. 우체국에 앉아서 남의 편지를 수만 통 붙이면서 정작 제 편지는 붙이지 못했어요. 언젠가 현준과 아주 가까워지면 정희는 자리에 누워 그에게 소곤거리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면 정희는 따뜻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희는 이제 따뜻하지 않다. 오늘 밤의 정사를 기점으로 따뜻함은 사라져버리고 정희는 이 초여름의 산들바람이 살갗에 닿는 것조차 시리기 시작한다. 자고 나서 확! 그전에도 조짐이 있긴 했지만 변해버렸죠? (189페이지) 길이 왜 이리 캄캄하지? 정희는 생각했다. 가끔씩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고무줄처럼 불빛에 길게 늘어졌다가 짧아지는 미루나무 그늘의 시커먼 그림자가 정희를 덮어 씌웠다가 사라지고 난다. 그 그림자의 그물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정희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린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현준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현준이 냉정한 표정을 지을 때 현준의 존재가 손가락 사이에서 우수수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았다면 오늘 밤 현준의 존재는 풍선처럼 펑하고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어렸을 때 읍내에 오던 풍선장수, 구름처럼 푹신한 솜사탕과 빨간 풍선을 사준 것은 명수였다. 그런데 그만 정희는 솜사탕을 한 입 가득 베어 물다가 눈앞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하얀 솜사탕은 흙 속에서 짓뭉개지고 정인의 소나기에 잡혀서도 하늘로 머리를 쳐들고 있던 그 풍선은 날아가 버렸다. 겨울이었을 것이다. 윙윙 전신주의 전선들이 울고 있었으니까. 명수 오빠 미안해. 정희는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왜 현준이랑 자고 나서 명수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길을 걸어갔다네? 191페이지. 이제 오니?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오며 물었다. 정희는 순간 현준이 나타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진다. 우체국 입구에서 정희를 그렇게 내려놓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어린 시절에 뒤에서 눈을 가리고 나타나던 친구처럼 현준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놀랬지. 내가 장난 좀 쳤어 하고 웃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던 것이다. 물론 현주는 한 번도 그런 장난을 친 적이 없었다.
193페이지. 왜? 솟구쳐 오르는 생각들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정희는 물었다. 물으면서 막연히. 그렇다. 아주 막연했지만 무언가 운명의 그물코가 좁혀져 들어오는 듯한 예감을 정희는 느껴보는 것이다. 194페이지. 내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넌 연주를 모르는 거야. 영원히. 그리고 나도 이곳에 온 적이 없었던 거다. 미송은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서명란에 날인을 하라는 듯한 말투였다. 나를 그렇게 못 믿는 건가 보구나. 정희는 고개를 숙여버린다. 말을 마치고 나서 미송은 고개를 숙이는 정인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떨어뜨렸다. 내 말이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남의 비밀이라는 건 많이 알면 알수록 나쁜 거야. 그게 결국 족쇄가 되거든. 그리고 이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송이 겸양쩍은 그러나 애정이 담긴 얼굴로 정인의 손을 잡았다. 두 처녀는 처음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미소라는 것은 좋은 것이어서 두 처녀는 그제서야 불어오는 바람을 느낀다. 여기 아까 전에 미송이가 이 정인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미송이가 대학 가고 정인이는 돈 없어서 대학 못 가고 미송이가 이 정인이한테 막 이렇게 와서 수다 떨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미송이도 뭔가 하에 대화거리도 없고 둘이 그러니까 얘는 막 운동하고 막 요럴 때였는데 둘이 이제 할 말은 어린 시절 얘기만 할 게 남았었고 얘가 막 그런 운동 같은 거 막 투쟁 운동 같은 거 막 이런 거 할 때 연주라는 애랑 얘네 집을 빌려서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 근데 이제 그냥 이 미송이라는 애가 이 정인이한테 그냥 너는 몰라도 돼 약간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도 연주도 근데 너네 집에서 막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네 집에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걸 비밀로 해줘라.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연주랑 나중에 명수랑 결혼할걸? (196페이지) 미송은 정인이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 그 사람.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인사만 해주길 바랬는데 인사도 없이. 현준이랑 자기 전에도 뭔가 차가운 걸 느꼈는데 자고 나서 인사도 없이 가버렸나 봐. (198페이지) 여기가 거기 부분이다. 내가 이 소설 읽어주기 전에 여기 장면이 뭔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뭔가 되게 좀 약간 짠한 198페이지. 지난번 서울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혹시 무슨 사고나 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정인은 이제 현준이 아무리 늦게 나타나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저 언제나 늦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물어도 정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정인은 이제 현준과 만나기 위해서 수원으로 나가 시외버스를 타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준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카페에 들어올 때는 아예 읽을 책을 준비해가지고 오곤 했다. 기차가 아니고 고속버스였나? 하지만 그렇다고 정인의 머리가 현준이 나타날 때까지 맑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인은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보는 것이다. 이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내게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기는구나 하고. 하지만 오늘은 비가 내린다. 정인은 건너편에 있는 문구점으로 들어가는 꼬마아이를 바라다 본다. 그래,
저기 저 문방구에 손님이 앞으로 3명 더 들어갈 때까지만 그를 기다리는 거다. 처녀는 아직도 처녀네? 처녀는 이 지루한 토요일에 비 내리는 시간들을 메우기 위해 혼자서 내길을 걸어보았다. 물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명의 손님이 그 문방구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정희는 건너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무언가 관찰하고 열망하며 주시할 대상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문구점에 3명이 들어갈 그 시간 동안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도록 애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손님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왔다. 그동안 정희는 그 문구점 밖에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린 농구공과 배구공과 알록달록한 훌라후프 그리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한 빨간 돼지저금통을 보고 있었다. 농구공이 3개씩 2줄. 아까 아이가 사간 농구공 줄에는 이제 2개뿐이지만 배구공이 5개씩 1줄. 정희는 그런 것들을 세다가 저 농구공과 배구공 그리고 돼지저금통과 훌라후프를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저녁이면 천장에서 그것을 떼내는 주인을 상상해 보았다. 대체 하루에 몇 개나 저것을 팔기 위해서 그는 그토록 수고로운지. 그러자 그때 첫 번째 손님이 우산을 갸웃 기울이며 문구점을 기웃거렸다. 밤색 양복을 입은 50대의 남자였다. 문구점 앞에서 그가 발길을 멈추었을 때 정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랄까, 커튼이 걷히고 짠 하며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에 그 긴장감 같은 것이라면? 그런데 그 50대의 남자는 우산을 다 접지도 않고 문구점 문을 반쯤 열고 뭐라고 묻더니 잠시 멈추어 서 있다가 그대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출현으로 정희는 잠시 망설여야 했다. 그를 첫 번째 손님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론 정희는 그를 첫 번째 손님으로 인정해버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배가 고팠고 그리고 이런 자세로 이 장사 안 되는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있기가 힘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손님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라거나 그도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세 번째 손님이라면 정희는 그토록 쉽게 그를 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희는 이제 곧 다가올 두 번째 손님을 기다리며 턱을 그었다. 주인집 여자는 이제 막 문으로 들어선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맥주를 나르며 신경질적으로 정인의 커피잔에 치워갔다. 정인은 미안한 마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자리를, 그것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송구스러운 것이다. 그녀는 그러니까 마치 돈을 내지도 않고 커피를 마시는 손님도 아닌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래서 정희는 이번에는 더욱 애타게 두 번째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면 아무리 미안한 마음에 일어서서 이 카페를 나서려고 한다 해도 그건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닌 것이다. 왜냐면 세 번째 손님이 와야만 하니까. 그래야 자신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것이 자신이 이 지루함을 덜어보려고 만들어낸 법칙이었지만 마치 그것이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정희는 어쨌든 거기에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그 간단한 마음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때 노란 장화를 신고 노란 우산을 든 67살짜리 여자아이가 문구점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생각보다 이른 두 번째 손님의 출현이었다. 정인의 마음으로 얼핏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렇게 돌발적으로 손님이 한 명만 더 온다면 그러면 아마도 자신은 일어서서 이 카페를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때까지도 현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정희는 입술을 물고 문구점으로 들어가는 여자아이의 노란 빛깔의 우산을 바라본다.
잠시 후 아이는 주인 남자와 함께 다시 문 밖으로 나왔다. 아마 저 꼬마 아이도 공을 사는 모양이구나. 정희는 무심히 생각했다. 왜냐하면 주인 남자가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공이 줄줄이 든 비닐을 끌어내리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남자는 그 공주머니에서 공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공주머니를 안으로 가져다 놓고 다시 나와서 다른 공주머니를 꺼내고 있었다. 꼬마 아이는 남자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우산을 든 채로 가게 밖을 깡총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이의 한 손에는 접힌 우산이 들려 있었다. 주인 남자의 손이 갈 때마다 걸려있던 빨간 농구공과 하얀 배구공과 다시 빨간 돼지 저금통이 떼어내지고 있었다. 정인의 가슴속에서도 새빨간 딱지, 새빨간 생채기가 떼어내지고 있었다. 그랬다. 저 아이는 저 문구점을 하는 남자의 아마도 딸일 것이고 비가 내리니까 엄마가 아이를 보냈으리라. 아빠 우산을 가지고 저 아이는 이리로 온 것이다. 아마도 저 아이의 어머니는 마른 새우에 아욱을 넣은 된장국을 끓이고 있으리라. 가족이 있다는 생각이 정인에게 섬광처럼 다가왔다. 남자는 셔터를 내리고 나서 아이에게 우산을 받아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그 두 부녀는 정인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길 건너편에는 문이 닫힌 문구점만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손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희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정희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8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택시가 지체 없이 잡힌다는 가정을 하고 지금 바로 이 카페를 뛰쳐나가서 터미널로 가면 아마도 막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현준이 정인에게 고향집으로 와달라고 한다면 정인은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나가 막차를 탈 것이다. 만일 미송이 전화를 한다면 현준이 전화를 한 것만큼 달려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인은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정인은 안다. 아무도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정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설사 문구점 문이 닫히지 않았고 손님이 정인이 마음속으로 예측한 대로 3명이 아니라 30명이 왔다가 갔다 해도 정인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 한 달째 현주는 정인의 전화를 심드렁하게, 아니 때로는 귀찮기까지 하다는 듯이 받고 있었고 정인이 이렇게라도 오지 않으면 그를 만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토요일이 지나면 정인은 또 한 일주일 동안 그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손님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인은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지도 않는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커피값도 서울의 것은 왜 그렇게 비싼지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인은 갑자기 굳어진다. 대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하는 것인지. 그때 누군가가 문을 밀었다. 혹시나 하는 열망의 섬광이 지나가던 정인의 시선이 무한하게 떨어져 내린다. 쏴 하고 빗소리가 밀려들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비를 바라보고 있었으면서 그 빗소리를 정인은 처음으로 의식한다. 그래, 비가 내리면 소리가 나지. 저런 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인은 걷잡을 수 없이 참담해졌다. 우산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현준이 올 줄만 알고 그가 온다면 그의 차를 탈 테니까 우산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약속만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온다는 사람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심술궂은 진리를 그녀는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정인은 일어선다. 만일 현준이 부탁했다면 그녀는 이 어색한 카페에서 밤을 새워 그를 기다려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온다고 말한다면, 제발이지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설사 그가 끝끝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도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으며 그것이 그녀의 사랑을 그토록 가엽게 만들었으리라. 정희는 결국 그 카페를 혼자 나서고 말았다. 빗방울은 굵었고 금세 정인의 옷은 젖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옆 건물 입구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만일 현준이 지금이라도 도착한다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였다. 건물 지하에선가 2층에선가 짜장면 냄새가 풍겨왔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희는 배가 몹시 고팠다. 저 뜨끈하게 김이 나는 국수에 얼굴을 묻고 국수 가닥을 후루룩거리며 들이켜고 싶었다. 배가 부르면 슬픔도 덜해진다는 진리를 정인이 같은 여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희는 짜장면집으로 들어가 짜장면을 먹었다. 206페이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정희는 막막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지 않은 그를 용서하기로 하자. 고 생각해보지만 정인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디선가 길거리의 스피커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온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아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것을. 구멍가게 옆 공중전화에서 제대로 비를 피하지도 못하고 정희는 인죽빛 수화기를 들었다. 한 번만 이라고 정희는 생각한다. 한 번만 전화를 해서 그가 없으면 이젠 미련 없이 가는 거다. 다시 다짐하면서 현준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다. 저 정인이에요. 들어오셨어요? 어디야? 그 카페 앞이에요. 그래? 안 갔어? 안 갔느냐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서운함 때문에 정인의 눈에 와락 눈물이 고인다. 곧 그리로 가마라고 한 지 5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져야 하는데 어차피 떠날 사람을 건너편 전파상 스피커에서 여자 가수는 아직도 소리치고 있다. 붙잡을 수 있나 하고. 연락이 아예 없던 게 아니었구나. 정인이가 갔을 때 전화했었나 봐. 근데 금방 갈게 이러고 5시간을 기다리게 했대. 5시간 동안 얘는 그 문방구 애들 하면서 손님 3명만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약간 이러고 5시간을 기다렸던 거야. 근데 이제 집에 막차 타고 이제 막차 시간 이제 돼서 가기 전에 한번 전화하니까 얘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안 갔어? 이러. 그리고 울 뻔했대. 208페이지. 언젠가 어떤 남자와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밤이 새도록 그와 많은 이야기를 하리라고 정희는 생각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혼자 운 적이 많은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오빠에 대해서, 저수지와 과학 경시대회와 대학이 자신에게 의미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라고 정희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저 불빛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녀가 오랫동안 꿈꾸던 바로 그런 것들이 저기 도착하기만 하면 정인에게 다가와 주는가? 이 빛 속에 그가 시키는 대로 담배를 한 갑 사가지고 그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정희는 생각한다.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닐지도 모른다 하고. 담배 셔틀까지 시켰어. 5시간 기다리게 하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데 담배 셔틀까지 시켰네. 이놈 자식. 210페이지. 현준의 집에 이제 갔어.
비 많이 맞았네. 우산에 사지 바보같이. 멀거니 서 있는 정인을 끌어안으며 현준이 말했다. 정인은 그의 품에 안기면서 눈을 감는다. 이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 보구나. 이런 따뜻함 때문에 그렇게 오랫도록 추운 빗속에 서 있는 것쯤 참아야 한다고 말을 하나 보구나.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에 한 생각이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다. 목구멍에 한 생각이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다. 뭐랄까, 먼 훗날까지도 정인 스스로 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었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같은 것. 현준이 정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아직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처녀는 현준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것이 남자의 성욕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다. 현준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있었다. 왜? 싫은가? 한사코 밀어내는 그녀를 억지로 안으며 입을 맞추던 그가 물었다. 그게 아니라 저 꼴이 엉망인데다가 꼴이 엉망이어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희는 잘 설명할 수 없었다. 물론 싫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희는 잘 설명할 수 없었다. 물론 싫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의 질문이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만일 그것이 섹스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것보다 바보 같은 질문은 없으리라. 말하자면 밥이 좋아 싫어? 하고 묻는 것과 다름없는 거니까. 그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주는 끌어안고 있던 팔을 풀었고 둘은 머쓱해져 버리고 말았다. 씻어라 그럼. 현주는 욕실의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정희는 반쯤 옷이 벗겨진 채로 욕실에 서 있었다. 멍한 얼굴의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현주는 아마도 화가 난 것 같았다. 정희는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었다. 사랑이라는 것. 빗속에서 5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자신이 기다렸던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섹스를 포함하든 하지 않든 자신이 기다렸던 것은 보다 다른 종류의 따뜻함, 보다 다른 종류의 위안들, 애틋함들이었다고. 그런데 저 남자는 정인을 보면 달려들 뿐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물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데에는 분명 육체적인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정인은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여자와 남자가 다른 점일 거라고. 왜냐면 그녀와 육체적인 접촉을 가지는 순간에만 현주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저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법인 것처럼 정의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토록 자신을 지속적으로 만나 잠자리를 같이 할 리가 없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정의는 현준이 화가 났을까봐 갑자기 두려운 기분이 들었다. 현주는 담배를 피우며 TV를 보고 있었다. 정희는 머리를 말리던 수건을 벗고 현준의 곁에 앉았다. 저녁은 드셨어요? 저도 먹었어요. 대답을 안 해. 그 다음에 여자 혼자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짜장면이요. 맛있었어요. 이 동네인데 언제 한번 같이 먹어요. 그 집 짜장면에 김치도 줘요. 현준, 좀 조용히 좀 해줄래? TV 소리가 잘 안 들려. 냉장고 가서 맥주 한 캔 갖다 줄래? 여전히 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정희는 냉장고에 가서 맥주를 가져다가 그에게 내밀었다. 아직도 그가 화가 난 것은 아닌지 정희는 겁이 나 있었다. 저 내일 아침거리 준비해 놓을까요? 저 시키실 거 있으면 시키세요. 저녁 시어차 함께 드셨으면 수제비 끓여드릴까요? 저 수제비 잘하는데. 좀 조용히 좀 앉아있어. 그게 너한테 내가 바라는 거야. 만일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의 대화일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비슷비슷하게 눈 두 개와 코 한 개와 입 하나, 그리고 모두가 비슷한 크기의 동그스름한 얼굴을 가졌으면서도 그토록 다른 얼굴들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른 얼굴을 가졌으리라. 하지만 문제는 그 분위기, 그 미묘함, 거기 앉아있는 그들의 자세일 것이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들만이 알 일이지만 언제나 그들 자신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정희는 현준의 말에 입을 다물고 소파 한 구석에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작게 만든 채로 앉아 있었다. 야구네. 프로야구 프로그램이 끝나자 비로소 현주는 기지개를 켜며 정인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이제서 마치 정인이 거기에 나타난 것처럼 정인에게 다가와 포옹을 하기 시작했다.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었지만 정인은 그저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싫지 않았고, 게다가 아까 목욕탕에서 그를 화나게 했을까봐 겁이 나 있던 차여서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젊은 두 사람은 거실에서 서로를 안았다. 정희는 이제 처음의 정사 때처럼 아픔을 느끼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희미한 쾌감까지 느끼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그의 정사 시간이 길어질 때면 정희는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내리누르는 그의 어깨가 제 턱을 육박해오는 것을 느끼면서 정희는 생각하는 것이다. 언제쯤 이 사람은 끝을 내는 것일까? 때로 현주는 하룻밤에 서너 번씩 정인에게 요구해오는 일도 있었다. 자신의 쾌감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오직 그의 욕구를 위해서 정인은 그러면 밤새도록 몸을 내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정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벨이 울린 것이다. 누구세요? 나예요. 현준씨, 벌써 자는 거야? 나라고!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자가 문 밖에서 이 밤중에, 아니 밤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나라고! 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알몸인 채로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정희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잠깐만! 하는 소리를 내는 현준의 허둥대는 눈길이 정인에게 와서 민망하게 멎었다. 정인은 조용히 거실 여기저기에 내팽개친 자신의 옷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여자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시원시원했다. 현준의 목소리는 나긋하고 친절했다. 정인은 현준이 아주 무뚝뚝하고 과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현을 아끼고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현준과 저 여자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즐거운 듯한 현준은 이 어둠 속에 서 있는 정인을 잊은 듯했다. 현준이 저토록 밝고 유쾌하게 웃는 것을 정인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침대맡에 놓인 시계에서 찔깍찔깍거리며 시간이 가고 있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다고요. 정인은 입술을 물었다. 저 여자는 그러니까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정인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되는 걸까? 정인은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깊은 밤 총각집에 웬 여자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굳이 정인과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금세 가기 전에 내가 좀 이 어둠 속에서 참고 있으면 되는 거라는 의미일까? 라는 생각.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톤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마에 밴 땀을 쓱 닦고 크게 숨을 한 번 쉬고 정인은 방문을 열었다. 두 사람의 놀란 눈길이 정인에게 향했다. 정인과 현준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정인은 현준의 눈길에서 뭐랄까 부끄러움을 읽었다. 그러니까 정인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싫다는 표정.
아니면 정인이 없이 그저 이 여자와 둘만이었으면 좋았겠다는 표정. 그도 아니면 이왕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김에 좀 더 있어 주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표정. 그저 정인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인의 눈길이 현준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와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나왔어! 현준이 애매하게 인매를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나왔어라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가겠어요. 정희는 자신의 백을 찾았다. 낡은 백은 비에 젖어 구겨진 채로 소파 아래쪽에 팽개쳐져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숨을 한 번 더 크게 들이켜고 나서 그 낡은 핸드백을 들었다. 그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정인이 입술을 물었지만 허사였다. 정인의 몸놀림이 자존심을 잃고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현준이 휘청거리는 정인의 한 팔을 잡았을 때 그래서 정인은 현준의 팔을 세게 뿌리쳤고 그 바람에 탁자에 놓인 빈 깡통이 몇 개 쓰러져 내렸다. 그 소리를 신호라도 하듯이 정인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먼 훗날 정인은 이 장면을 웃으며 회상했다. 귀엽지 않았겠어요? 하고 얼핏 웃으며 대묻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다. 그녀의 21살은 그런 식으로 채색되어졌으니까. 귀엽다고 표현해버리기엔 너무 많은 대가가 치러졌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라고 말을 꺼낸 것은 그래서였을 것이다. 219페이지. 집 골목길에 나서는 길에 현준의 집 앞을 지나면서 정희는 얼핏 고개를 든다. 낯선 차가 서울의 번호판에 단 차가 보였던 것이다. 현준의 은색 차는 아니었고 새로 나온 자동차였지만 정인의 눈에는 금방 겁이 덜컥 실린다. 현준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석 달째. 어젯밤 잠들면서 정인은 무심코 아마도 100일쯤 됐겠구나 생각을 했었더랬는데 막상 이렇게 기와집 앞에 서 있는 서울 번호판의 자동차를 보니 그녀의 얼굴은 금방 해쓱해지는 것이다. 울면서 그 집을 나오려던 정인을 붙든 것은 뜻밖에도 밤중에 찾아온 그 여자였다. 여자는 처음에는 정인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놀란 것 같은 표정이더니 곧 묻지 않아도 상황을 알겠다는 듯 했고 그래서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다.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잠깐 앉으시죠? 저희 집은 아니지만 저는 유혜림이라고 해요. 현준이랑은 대학 동기고 우린 진짜 그저 친구일 뿐인데. 여자는 정인에게 어떻게든 자기 쪽에서 별 악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듯 천천히 그리고 말의 뉘앙스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말을 꺼냈다. 맥주캔 몇 개를 떨어뜨리고 엉엉 울던 정인에게 휴지를 내밀어주며 혜림은 웃었다. 그녀는 정인이 행여라도 이 상황에 대해 오해라도 품을까 조심하면서 정인에게 캔맥주를 하나 내밀었다. 정인은 그것을 받아들면서 잠깐 생각했다. 만일 여기서 내가 뛰쳐나가 버린다면 저 여자가 어색해할 거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더구나 현준 씨는 나한테 저렇게 미안하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건 너무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지? 만일 정인이 이런 경우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달라졌으리라. 그러나 정인은 오로지 그 두 사람이 불편할까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정인의 생각이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왔을 때 두 사람은 제각기 골아 떨어졌고 정인 혼자 그 쓰레기통 같은 거실을 치웠다. 그러자 이른 여름 아침이 밝아왔고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슥슥 빗질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그 소리가 뇌수를 핥히는 것처럼 머리가 아팠지만 정인은 유혜림이 잠든 소파 한켠에 놓인 자신의 백을 집어들었다. 유혜림은 피곤한 듯 엷은 분홍의 립스틱 빛깔이 남아있는 입술을 반쯤 벌리고 잠들어 있었다. 정인이 보기에도 고운 얼굴이었다. 현준과 동갑이라고 했으니
나이가 28쯤 됐을까? 그 밤 이야기 속에서 정희는 현준이 얼마나 그녀를 존중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담배를 물면 라이터를 켜주었고 그녀가 오징어를 집으려고 하면 마요네즈가 담긴 작은 종지를 그녀 앞으로 조금만 밀어주었다. 내가 예전에 현준 씨를 혼자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것은 유예림의 말이었지만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현준 자신의 말대로 그의 곁을 바람처럼 스쳐갔다는 여자들 중에 그녀도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었다. 현준의 태도를 보면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건 그가 정인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태도였다. 그녀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혼자 날아온 씨앗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날아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지금껏 커가는 나무 같았다. 그런데 그건 정인이 현준에게 되고 싶었던 의미였던 것이다. 잘 마시지도 못하는 맥주를 홀짝홀짝거리면서 그래서 정인은 조금씩 깊이 어떤 느낌의 침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비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혼요? 그런 거 왜요? 나는 완전주의자거든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You know that? 일상 용어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그녀는 멋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자신에 넘쳤던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희는 그때는 몰랐었다. 무엇하러 왔을까? 대체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생각은 솜방망이처럼 무뎠고 정희는 눈을 꿈뻑였다. 현주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자 솜방망이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것처럼 온몸이 바들거리기 시작했다. 오직 그 생각만이 그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222페이지) 정인의 심장은 이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오늘은 그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독이 정인의 몸속을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인이에게 내내 전화 한 번 없었던 현준이었지만 한 번 어렵게 통화를 했을 때 아주 어색한 목소리로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말하던 그것이 사실은 너와 만날 생각이 없다 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혹시나 그가 전화를 할까봐 점심을 먹으러 나가지도 못했던 그녀에게 끝내 전화하지 않았던 그를 이제 돌아와 정인의 집을 지척에 두고 저기에 저렇게 자동차를 둔 채로 제 집에 들어가 박힌 그를 두고 정인은 또다시 희망을 품어보는 것이다. 혹시나 내게 일어났던 나쁜 모든 일들은 그저 꿈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 모든 것이 그저 꿈이기를 정희는 헛되이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다. (227페이지)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은 대개 여자가 제 아들에게 먼저 추파를 던지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230페이지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석가께서 무릎을 치며 대답하셨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화장실 좀 갔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